네, 동네 책방 주인들이 들려주는 책과 음악 이야기 용정동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문의 연마소의 김한희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인간문의 연마소 김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초등학교 선생님도 음, 하고 계시고, 네, 네, 아이들이 지금 등교를 하죠? 네, 현재 등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랫동안 못 보다가 아이들 보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학교에는 아이들이 음, 있어야 학교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워지고. 네, 네, 근데 그 매일 등교합니까? 현재 전북은 매일 등교하고 있습니다. 아, 전북만 그런 거고요. 수도권 같은 어.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뭐 월요일 이렇게 요일별로 학년이 다르게 등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전북도는 그냥 모든 학생들이 다 매일매일 등교를 하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평소와 똑같이 학사 운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도 한편으로 걱정 안 되세요?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워낙 좀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네, 뭐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라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긴 어려울 텐데 좀 교육부가 너무 성급하게 개학을 한 건 음,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어떤 책 들고 오셨어요?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세월호 이후의 사회가 네, 뭐 어떤 분이 쓰신 거예요? 저도 공저자로 참여했고요. 아, 여러분이 함께 쓰셨어요? 네네. 네. 사회학에 사실 이제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 음. 의료사회학도 있고 종교사회학, 교육사회학 등 각 세부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각 현장을 대표하신 분들이 모여서 쓴 책입니다. 네, 의료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네, 종교, 네네. 교육, 네, 네. 김한희 선생님은 당연히 교육 부분, 네네. 네, 그쪽으로 공저자로 참여하셨고, 알겠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 세월호 이야기를 꺼내 드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크게 두 가지 음,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 두 현상이 프랑스 철학자인 바디우가 말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그 전처럼 살 수 없었듯이 코로나 이후에는 그 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사태에 네. 대처할 수 있었던 거는 포스트 세월호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니까 세월호와 코로나 사이에 공통점이 있고 또 네, 코로나 사태를 읽기 위해서는 네, 네, 세월호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 책 세월호 이야기를 꺼내 드신 이유다. 이런 설명이신데 앞에 설명 중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네, 있어서요. 네. 둘 다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아, 그게 예, 예.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바디우의 중요한 이제 개념 중 하나인데요. 사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건 이전과 이후로는 어, 같게 살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음, 일을 말합니다. 변곡점이다. 네,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사건이라고 하는 것 속에 네, 그런 네, 의미를 갖고 있다. 네, 세월호 이전 사회와 세월호 이후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달라졌듯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달라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월호와 코로나 사이에 시간적으로 이제 6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 맥락에서 어쨌든 세월호와 코로나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 좀 공통점이랄까요? 뭐 찾아볼 수 있는 부분도 어떤 게 있을까요? 두 사건 모두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특히 안전 이슈에 대한 책임 공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개인의 안전을 국가가 얼마만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 및 자율적 선택권은 어느 정도까지 침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음, 떠오릅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명령어가 가만히 그렇죠, 있으라였거든요. 그렇죠. 네. 선장의 그 명령을 믿고 탈출을 포기했던 학생들은 사실 세월호와 함께 수장되고 음,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분노했던 문장이 바로 그 가만히 있으라인데, 음, 사실 역설적으로 세월호 이후에 교사들이 교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아, 왜냐하면 네. 교사들이 어떤 사고도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음, 그런 안전 강박에 빠지고 말았거든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야기가 아이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 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세월호 음. 이후에 사회과의 책에 주로 다룬 사례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거든요. 네, 아니 근데 세월호에서 우리가 좀 학습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 속에 얼마나 그 무서운 음. 그런 모습들이 숨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 그 세월호 이후에 이제 가장 먼저 음, 선행됐던 큰 변화가 현장 체험학습이 취소됐던 것들이거든요. 음, 왜냐하면 기존에 이루어졌던 많은 체험학습들이 강화된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이고요. 네,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일상에 있던 많은 활동들이 위험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음, 네, 체육 활동도 사실은 사고의 위험이 있고요. 실과 수업 시간에 만드는 요리 수업을 통해서도 음, 학생들이 화상을 입거나 음. 아니면 칼에 베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자체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심리가 작동하더라. 그렇죠. 그렇다 보면 사실은 가장 안전한 수업은 음,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서 교과서만 보면서 선생님의 음. 이야기에 집중하는 그런 수업이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네. 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 음. 어쨌든 뭐 세월호 이후의 학교 모습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세월호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것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둘 다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네. 사건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호 당시와 그리고 코로나 이후 코로나 사태 사이에 사실 좀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세월호에서는 정말 그렇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끔찍한 일이 이런 시각들이었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세계 시각이 이 세계의 모범이다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시각이 사실은 세계 유수 언론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뭐 지잭이나 아감벤 그리고 유발 하라리 등 지성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이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데 에, 아주 좋은 반면교사가 됐다. 반면교사가 네. 됐다고 생각합니다. 음. 한 가지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안전 강박인데요. 저는 사실 이 세월호 이후의 교육에서 안전 강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을 위한 교육이 침해되기 때문이거든요. 음. 그런데 사실 애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반전됩니다. 그리고 이런 애외 상태에서 어, 안전을 에 대한 강박이 네. 전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한국 음. 사회가 잘 대처할 수 있었던 하나의 역설적인 그런 그렇네요. 요인이었다고 그렇네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강박이라고 하는 게 앞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걸로 일종의 뭐 네네. 복지부동 네.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것일 수 있고 근데 이런 것이 부작용이라고 하면 오히려 코로나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효력을 발휘하더라. 네. 긍정성.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명령도 음. 사실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가만히 있으라라는 어떻게 보면 말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한 정부의 요청이 이번에는 안전을 음.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그런 각성 의식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또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이나 대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럼 시민 의식의 성숙이랄까 이런 것들도 좀 한켠에서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한마디로 하자면 아래로부터 올라온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과의 갈등에서 오는 안보 위기라든지 아니면 5.18 민주화 운동 같은 독재와 투쟁, 삼풍 백화점 붕괴, 세월호 등 주기적으로 터지는 이런 트라우마적 사건을 겪어왔던 그런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시적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나름의 역량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음. 네. 제가 말씀드린 역량은 정부의 역량이라기보다는 국가와 개인 간의 얼마만큼의 거리를 유지하고 각자가 어떤 역할을 분담할지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박근혜 정권의 탄핵 사건도 이런 국민의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가 짚어볼 것이 사실은 네. 이제 전염병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랄까요? 이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또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는 모습 속에서는 좀 안정적인 체계, 시스템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바로 세 번째 요인인데 안전 문제를 실제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이 존재하냐 유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자 노인 복지 시설을 방치한 채 도망가 버린 유럽의 사례가 그런 있었거든요. 일이 있었죠. 네. 네네. 근데 그것과 다르게 우리는 의사, 간호사들 그리고 질병본부, 소방, 경찰,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좋게 말하자면 전문가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나쁜 면모를 말하자면 사람을 갈아 넣어서 작동하고 있는 체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그 나쁜 네. 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이런 데에는 그 현장 일선에 계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이것을 또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의 사실은 삶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좀 배제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음, 위해서는 사람을 갈아 넣는 임시 방편의 방식은 한계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굉장히 높아요. OECD에서 네. 1위 수준이고 일본도 심각한데 일본의 4배에 달하거든요. 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노동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다음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희생과 헌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수 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분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K 방역의 성공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만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지점, 논란거리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전할 권리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 좀 충돌한 지점들이 좀 분명히 있어 보여요. 네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 쓰는 것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죠. 네. 네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지나친 통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어, 이 서구식 자유주의 개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가와 개인의 거리를 최대한 떨어뜨려 음, 놓겠다라는 그런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정부에 대한 요청, 규제 완화에 대한 꾸준한 요청이 바로 이런 국가의 통제에 대한 거부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한국은 국가와 개인이 멀어지지 않아도 사회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 같아요. 네. 예. 어, 개인의 자유와 국가와 통제라는 것이 반드시 대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음, 저는 이런 모습에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이 떠올랐거든요. 네. 리바이어던은 괴물 같은 국가, 음, 리바이어던 성경에 나오는 괴물이죠. 그 괴물이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 개인들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속에 빠질 것이다라고 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비유로 볼 때 한국 사회는 리바이어던의 역할이 네. 리바이어던과 개인의 계약 관계가 잘 작동하고 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의 수장을 탄핵했다는 점에서는 국가라는 이 괴물을 국민이 직접 제재도 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적인 힘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서구와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음, 동양의 이제 사상이나 철학, 문화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한편에서는 또 우리나라 K 방역의 성공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디지털 기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말하면 감시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감시 사회로의 경향은 띄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정보보호법 개정이라든지 또 특히 의료 민영화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런 법안들이 차례로 통과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개인의 정보에 대한 보호가 계속 침해되고 있다. 감시 사회로 가는 거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시민들이 거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완성된 체계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멈추는 순간 모든 체제는 타락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조국 사태라든지 정의연 사태 등을 보면 저는 민주화 운동의 주역들이 기득권화되고 분열되면서 운동이 동력이 꺼져가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듭니다. 왜 한국 사회가 서구의 자유주의 체제, 시스템 이런 것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식 모델, 전체주의 모델, 집단주의 모델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논쟁은 사실 전혀 의미가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체제에 맞출 이유가 없습니다. 체제를 우리에게 맞춰야 가야 되는 거죠. 우리식 체제를 네네. 구축하는 그런 논의들이 네네. 이루어지면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네. 어쨌든 뭐 그래도 이런 논란 지점들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랄까요? 좀 생각해 볼 거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개인의 회복입니다. 개인의 회복. 네네. 네. 서구권 국가에서는 개성이 강하다는 말을 하면 칭찬의 의미로 쓰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 사회에서 개성이 너무 강하다, 튄다. 아, 적응 튄다. 못한다. 이런 표현은 네. 사실 욕처럼 쓰이는 그렇죠, 그렇죠. 표현입니다. 또 눈치라는 단어 자체가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불가능한 한국의 고유한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 문화적 차이는 한국이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 사회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개인이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 영역들을 계속 넓혀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의 회복 네, 이것이 그렇죠. 필요하다. 네네. 네.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네. 가족주의,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더 넓은 범위의 연대와 공생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로서의 존재와 개인으로서 존재가 공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근데 서구 사회나 중국이 보여준 오늘날의 현실은 이 지점을 찾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상황 속에서 어떤 사회가 더 우월하냐 이러한 경쟁 속에서 한국 사회가 주목받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개인의 회복이 필요하다. 또 동시에 공동체성의 회복도 필요하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서구식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이 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환상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공동체성은 붕괴해버리고 말았고 이 코로나 사태는 더 이상 서구식 자유주의가 우리의 롤모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앞서 세 개의 과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고 마지막 그럼 세 번째 과제는 어떤 겁니까? 어, 두 가지인가요? 네. 개인의 회복과 공동체성의 회복.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둘이 이제 상충되는 것 같지만,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이게 조화돼야 된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네네. 개인이 네네. 개인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이제 개인과 이제 사회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이데올로기를 만든 게 자유주의가 아닐까, 개인주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역설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번째 과제고요. 그거는 저는 교육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사실 이제 코로나 이유를 많이들이 이야기해요. 포스트 코로나. 네네. 근데 교육과에도 분명히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네. 좀 어떻게 교육계는 변할까요? 개인과 사회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서로 돌봄의 주체로 길러내야 합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키워드를 돌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말을 사실 돌봄이라고 부르지 않고 공생으로 바꿔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봄을 이야기하면 자꾸 돌봄 서비스나 돌봄 노동을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네. 사실 자본주의 하에서 돌봄은 저렴한 노동으로 변해버렸거든요. 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이에 행해지던 돌봄을 저렴한 가격으로 노동자들에게 하청하게 된 것이지요. 갈수록 우리는 돌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사실 돌봄 노동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봄 노동이야말로 일용직 노동자가 가장 많은 분야 중 하나이고요. 저는 이제 돌봄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또 그 이상으로 사회적 인정과 존경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봄이야말로 그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는 인간의 고유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계의 변화에서 핵심은 교육의 가치가 돌봄이라고 한 가치를 찾아 나가는 걸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게 네. 제 말은 단순히 교육이 돌봄이 되어야 하고 교사가 돌봄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들을 돌봄의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네. 전 국민이 돌봄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자기 돌봄과 타자 돌봄의 전문가로서 삶을 통해서 학생들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학교라는 장소에 대한 의미도 변화할 건데요. 네. 저는 이번에 온라인 계약을 보면서 지식 전달을 하고 그런 류의 학습을 하는 거는 굳이 학교라는 공간에 모이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식 전달로서의 전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끝난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미래 교육은 학생들이 자기 돌봄과 타자 돌봄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속에서 돌봄의 가치, 그러니까 돌봄을 내재화할 뿐만 아니라 이 타자에 대한 돌봄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장해 나가는 거,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돌봄 노동 현실, 돌봄 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 이런 것들도 좀 사회적으로 바꿔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돌봄을 공생으로 부르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제 여기 타자 돌봄을 단순하게 타인이나 다른 인간으로 한정짓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체, 비인간으로까지 넓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는 기후 위기라는 더 강력한 위기가 몰려오고 있고요. 네. 이런 생태적 대위기 속에서 인간 중심주의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포스트 코로나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알겠습니다. 학교를 둘러싼 압도적인 비대칭 구조, 즉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외치게끔 하는 구조가 교육을 불가능케 한다. 교육 현장에서 자주 통용되는 말인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잘못되었다. 전문가주의를 표상하는 이 격언은 교육은 관계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생 앞에 설 때마다 소명의식 내지 전문가로서의 자의식 따위를 모두 벗어던지고 철저히 처음의 아마추어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네, 용정동 책방 인간문의 연구소의 연마소의 김환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이슨 무라즈의 라이프 이즈 원더풀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akes a crane to build a crane.